이 땅을 보십시오. 150년 전 파라과이의 마을들은 이처럼 고요했고 삶은 단순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곧 이 나라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은 남미의 작은 나라 파라과이에서 벌어진 비극을 다룹니다. 어린이들이 교복을 입은 채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했던 전쟁, 삼국 동맹 전쟁입니다. 아이들은 왜 전쟁터로 나가야 했을까요? 성인은 다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150년 전 남미에서 벌어진 조용한 비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라과이는 남미 대륙 중심부에 자리 잡은 작은 내륙 국가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라는 거대한 이웃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바다도 없고 주변국처럼 광대한 땅도 없었지만 이 나라에는 다른 남미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인 과라니족의 언어와 문화가 스페인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 국민 대부분이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보기 드물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업국이자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국가로 불리며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남미 국가들이 유럽 열강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과 달리 파라과이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남미 최초로 철도를 건설했고 제철소와 조선소를 운영했으며 문맹률도 주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신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이들은 맨발로 들판을 뛰어놀며 자랐고 어머니들은 저녁이 되면 햇빛에 그을린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과라니어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았고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둥근 나무 식탁에 둘러앉아 옥수수로 만든 빵과 고기 수프를 나누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주말마다 사람들이 모여 기타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아이들은 그 사이를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뛰어다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그곳에 있었고 누구도 이 평온한 시간이 곧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62년 9월 파라과이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가 집권했습니다. 그는 1826년에 태어나 전임 대통령이었던 그의 아버지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젊은 시절 유럽으로 건너가 프랑스와 영국에서 군사학과 외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교양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나폴레옹 3세의 화려한 궁정을 직접 목격했고 유럽 각국의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대영 제국의 막강한 해군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나친 야심과 자존심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본 강대국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로페스는 파라과이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이 남미의 나폴레옹이 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파라과이를 남미의 프로이센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고 국가 전체를 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파라과이는 인구 약 45만에서 50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였고 이웃한 브라질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파라과이보다 몇 배나 큰 국가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국력의 불균형을 무시한 채 로페스는 군사력을 빠르게 확장하기 시작했고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청년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징집 통지서를 받은 청년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이 하나둘 갈색 군복을 입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십자가 목걸이를 쥐어주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으며, 아내들은 남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형의 뒤를 쫓아가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들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감하게 싸우고 꼭 돌아오너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별이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이어갔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건들이 팔렸으며,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며 읽기와 쓰기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864년 11월,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루과이에서는 두 정치 세력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브라질이 자국의 우호적인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하려 하자 로페스는 이것이 지역의 세력 균형을 깨뜨리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로페스는 자신을 약소국의 보호자이자 남미의 구원자라고 생각했고, 군사 개입을 통해 파라과이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팽창주의를 막지 않으면 파라과이의 독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 믿었고, 선제적 공격만이 파라과이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파라과이의 군사 행동에 위협을 느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1865년 5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삼국동맹조약을 체결하고 파라과이에 대한 공동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파라과이 정부를 전복시키고 영토를 분할하며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파라과이는 세 나라를 상대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인구와 자원, 경제력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인 파라과이가 인구를 모두 합치면 자국의 20배가 넘는 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균형한 전쟁, 삼국동맹전쟁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파라과이는 기습 공격의 이점을 활용해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파라과이군은 브라질 영토인 마투그로스 지역을 점령했고, 아르헨티나 북부의 코리엔테스 지방으로도 진격했습니다. 로페스와 파라과이 국민들은 잠시나마 승리의 환상에 빠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승전보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신문에는 영웅적인 승리를 찬양하는 기사들이 실렸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전쟁놀이를 하며 적군을 무찌르는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파라과이의 국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고, 삼국동맹은 시간이 지날수록 병력과 물자를 거의 무한정으로 보충할 수 있었던 반면, 파라과이는 모든 자원을 빠르게 소진해가고 있었습니다. 1866년부터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병력이 파라과이 영토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파라과이군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 절망적인 방어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1866년 9월 발발한 쿠르파이티 전투에서는 파라과이군 5,000명이 동맹군 2만 명을 상대로 놀라운 방어전을 펼쳐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이는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자 파라과이는 걷잡을 수 없는 소모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탄약도 부족해졌으며 의약품도 떨어져 갔습니다. 부상병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감염으로 죽어갔고 군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력 손실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자 파라과이 성인 남성의 대부분이 전쟁터로 끌려가거나 전사했습니다. 역사 기록과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쟁 중반 이후 파라과이 성인 남성 인구의 6,070% 이상이 사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80%에서 90%에 가까운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청년들은 거의 모두 전사했고 30대와 40대 남성들도 대부분 부상을 입거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50대와 60대 노인들까지 총을 들고 전쟁터로 끌려갔고 그들 역시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점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을 잃었고 아내들은 남편을 잃었고 딸들은 아버지를 잃었으며 할머니들은 아들과 손자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한때 활기차게 웃음소리가 넘치고 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을은 이제 울음소리와 침묵만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들은 매일 아침 문을 열며 혹시 아들이 밤사이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기대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아들이다 라고 외치며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전사 통지서를 가진 관리였거나 때로는 아들의 유품이 담긴 작은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들은 보따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안에서 아들의 낡은 군복이나 피 묻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의 옷장을 열어 냄새를 맡으며 우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아들의 셔츠에 얼굴을 묻고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앉던 자리를 매일 정성스럽게 닦으며 혹시 모를 귀환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아들의 그릇이 놓여 있었고 어머니들은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아들의 그릇에 밥을 담아 놓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어머니들도 있었는데 이웃들이 발견해 깨우면 아들이 어디 갔어요? 방금 여기 있었는데 라고 물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들판은 텅 비었습니다. 한때 남자들이 일하던 밭은 이제 잡초로 뒤덮였고 수확할 사람이 없어 곡식들이 그대로 썩어갔습니다. 시장은 조용해졌고 상인들도 줄어들었으며 거리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여인들만 가득했습니다. 파라과이는 더 이상 평화롭고 번영하던 농업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죽음과 슬픔과 절망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인구가 붕괴하고 성인 남성이 거의 사라지자 파라과이는 전쟁을 지속할 병력조차 확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로페스는 여전히 항복을 거부했고 전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병력을 채우기 위해 파라과이 정부는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들을 징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6세, 17세의 소년들이 불려갔습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래도 총을 들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징집 연령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14세, 15세 소년들이 불려갔고 그 다음에는 13세, 12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868년 말부터 1869년에 이르러서는 10세, 심지어 9세나 8세의 어린아이들까지 전쟁터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학교 교실에 앉아 선생님의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칠판에 쓰인 글자를 읽는 법을 배우고 숫자를 세는 법을 배우며 파라과이의 역사를 배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친구들과 광장에서 뛰어놀고 공기놀이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며 해가 질 때까지 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 품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따뜻하게 잠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반짝이는 눈으로 그 다음에는요? 라고 물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복인 하얀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억지로 두른 군용 벨트를 차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군복조차 제대로 없어서 학교 교복을 그대로 입은 채 전쟁터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라고 해봐야 총알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는 낡고 녹슨 총이거나 심지어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모형총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총이 부족해지자 긴 막대기나 창으로 무장한 아이들도 있었고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맨손으로 전쟁터에 보내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깊이 알지 못한 채 징집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형들이 전장으로 갔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모르는 순수함은 때때로 용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전날까지 학교에서 글자를 배우고 마을 광장에서 공을 차며 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군대의 명령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무기를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이 모든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었고 큰아들을 잃었으며 가족의 가장이었던 여러 이들이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끌려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들은 마지막 남은 어린 아들까지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징집을 집행하는 군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총도 들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아이들은 울음과 비명 속에서 어머니의 손에서 떼어내어졌습니다. 아들의 손을 놓지 않으려 온몸으로 버티는 어머니들이 있었고 끝까지 아이의 뒤를 따라 걸어가며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이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달려와 그들을 부축해야 했습니다. 일부 어머니는 아들을 다락에 숨기거나 숲속에 숨기며 전쟁의 소나기로부터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아이들은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집을 뒤지고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밀고를 하면 아이들은 다시 끌려갔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머니들은 채찍질을 당하거나 투옥되기도 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통보다 아이의 운명이 더 두려웠습니다. 마을 전체가 통곡으로 가득 찼고 어머니들의 절규는 하늘로 올라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짙은 슬픔이 마을을 덮은 가운데 1869년 8월 16일 아코스타 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삼국 동맹 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파라과이는 이미 성인 남성을 거의 잃은 상황이었고, 이 전투를 위해 내보낸 병력 대부분은 9세에서 15세 사이의 아이들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성인 군인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부상자나 초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 교복 위에 벨트를 두른 채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2만 명의 브라질 정예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충분한 탄약과 보급을 갖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반면 파라과이 아이들이 지닌 무기는 낡은 머스킷총이나 총알 없는 총, 혹은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전장에 서야만 했습니다. 브라질군 장교들은 망원경 너머로 아이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가 아닌 학교와 양로원을 공격하는 기분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령은 전투를 명령했고, 병사들은 마음속 갈등을 아는 채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군의 대포가 불을 뿜었고, 포탄이 파라과이 진영에 떨어지며 땅과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듣는 폭음에 귀가 먹먹해지고 공포로 발이 굳었습니다. 친구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았고, 어떤 아이들은 총을 쥔 손을 놓아버린 채 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군은 후퇴하는 적군도 쏘라는 명령을 받았고, 아이들은 도망칠 길조차 없었습니다.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전장은 일방적인 학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총알과 포탄에 쓰러졌고, 피 묻은 교복은 들판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하루에만 1,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몇몇 증언에서는 2,000명이 넘는다고도 말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고, 시신을 모두 확인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끝난 뒤 어머니들은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발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달려 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작은 몸들이 흙과 피에 뒤엉켜 있었고, 교복은 더 이상 색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체 사이를 헤집으며 달려갔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의 작은 신발을 발견했고, 어떤 이는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를 보고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어머니들은 아들의 몸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붉은 빛으로 물든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칼을 정리해주며 마지막 자장가를 속삭였습니다. 당신 품에서 잠들던 아이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아들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파라과이는 8월 16일을 어린이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축하의 날이 아니라 추모의 날입니다. 아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1870년 3월 1일 파라과이는 마지막 전투에서 대통령 솔라노 로페스가 사망함으로써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끝은 승리도 아니었고 휴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너진 뒤 찾아온 침묵이었습니다. 인구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특히 성인 남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떤 마을은 여성들만 남아 있었고, 어떤 지역은 아이들마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깊은 상실 속에서 천천히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국가 재건의 중심이 되었고,
마을 공동체는 서로를 의지하며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생존자들은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할 존재가 되었고, 파라과이 사람들은 비극의 역사 속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결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파라과이 사회를 묶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전쟁터가 있었던 들판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고, 매년 같은 날 어른들과 아이들은 그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쟁의 역사를 가르치며 평화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엄숙한 침묵 속에 그 역사를 배우며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고통의 시간은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황폐했던 들판에도 시간이 지나 다시 초록이 나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서서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을 잊게 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파라과이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교육과 기억, 연대와 공감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세대를 지나며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절망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 되고,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가르침이 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50년 전 파라과이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가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남겨진 이야기입니다. 숫자로는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의 삶, 이름 없이 사라져간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세대 전체를 무너뜨린 상처까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잊힌 목소리들을 잠시나마 함께 떠올려 보았습니다. 전쟁은 어른들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가장 약한 이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세상 공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